걱정 마세요, 엄마. 그 바보 같은 여자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 여자 카드로 제일 좋은 호텔 예약했으니까 집에서 혼자 설거지나 하라고 하죠. 9월의 서울. 공기에는 벌써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서윤이는 주방 싱크대 앞에 서서 칫솔로 배수구에 쌓인 음식물 찌꺼기를 닦아내고 있었다. 고무장갑 안에서 배어난 땀 때문에 손가락은 하얗게 퉁퉁 불어 있었고 손톱 밑으로는 오랫동안 물에 잠겨 있을 때 느껴지는 릿한 통증이 올라왔다. 거실 벽시계는 오후 6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창밖의 하늘은 눈에 띄게 빠른 속도로 어두워지고 있었다. 윗집 아이가 또다시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쿵, 쿵, 쿵 마치 누군가 주먹으로 그녀의 머리 위 천장을 내리치는 것 같은 소리였다. 식탁 위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윤희는 한쪽 장갑을 벗고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훔친 뒤 걸어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액정에는 점원님이라는 세 글자가 떠 있었다. 남편이 저장해둔 이름 그대로 그녀는 단 한 번도 그 이름을 수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글자를 3초 동안 멍하니 바라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네, 어머님. 윤희냐.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난 7년 동안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온 말끝을 살짝 늘어뜨리는 그 특유의 말투.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경청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듯한 그 목소리였다. 집이니? 네, 어머님. 집에 있어요. 그래. 시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다. 전화기 너머로 TV 소리가 들려왔다. 예능 프로그램에 과장된 웃음소리 같았다. 이번 추석 차례상 말이다. 너 혼자 준비해야겠다. 윤희의 오른손이 무의식 중에 휴대폰을 꽉 쥐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다. 차례상, 너 혼자 준비하라고. 시어머니의 말투에는 상이나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었다. 며칠 전에 병원 가서 검사받았는데 허리 디스크가 도졌단다. 의사가 무조건 누워서 쉬어야지. 오래 서 있으면 큰일 난다고 하더구나. 우진이 아빠도 다리 불편한 거 내가 알잖니? 수연이 그 기집애는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코빼기도 안 비치고. 그러니까 올해는 내가 좀 고생해라. 하지만 윤희는 입을 열었다. 차례 음식만 20가지가 넘는데 혼자서는 도저히 무리라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말은 목구멍 끝에서 다시 꿀꺽 삼켜졌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그래, 우리 착한 며느리.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는 당연하다는 듯한 오만함이 섞여 있었다. 마치 말 잘 듣는 개를 칭찬하는 듯한 말투였다. 필요한 장보기 목록은 가족 단톡방에 올려뒀으니 확인해라. 참, 전 부칠 때는 꼭 국산 들기름 써야 한다. 마트에서 파는 싼 거 쓰지 말고 방앗간 가서 짜온 걸로 해. 황태포는 동해안 덕장에서 말린 걸로 사고 산적용 소고기는 한우 등심으로 끊어라.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밤 살 때 중국산 사지 말고 경기도 쪽에 있는 그 농수산물 시장 가서 국산 알밤으로 골라와. 저번에 내가 산 건 까보니까 반이 썩었더라. 조상님들 드실 건데 그러면 못 쓴다. 네, 어머님. 죄송합니다. 그래. 시어머니는 이제야 만족한 듯 했다. 그럼 수고해라. 참, 우진이는 잘 지내니? 지금 집에 있어? 윤희는 굳게 닫힌 안방 문을 돌아보았다. 남편 정우진은 2시간 전에 퇴근해 옷만 갈아입고는 온라인 회의가 있다며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지금 회의 중이에요. 아유, 우리 아들 일하느라 너무 고생이네. 내가 옆에서 잘 좀 챙겨줘라. 보약이라도 좀 해 먹이고. 애가 요새 왜 그렇게 말랐니? 네, 어머님. 그래, 끊는다. 통화 종료음이 울렸다. 윤희는 통화 시간 3분 47초라고 떠있는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며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주방 수도꼭지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었다. 똑, 똑, 똑 마치 참을성 없는 누군가가 식탁을 두드리는 소리 같았다. 윗집 아이는 여전히 쿵쿵거리며 뛰어다녔고 냉장고의 컴프레서가 갑자기 웅웅거리며 낮은 진동을 토해냈다.
무언가를 억지로 삼키고 있는 사람의 신음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카카오톡을 열어 정신의 가족이라는 이름의 단톡방을 찾았다. 채팅방 프로필 사진은 작년 설날 시댁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다들 새로 맞춘 고운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윤희는 사진 가장자리에 어정쩡하게 서서 마치 합성에 넣은 것처럼 딱딱하게 굳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채팅방이 알림 끄기 상태로 되어 있었다. 그녀는 잠시 멈칫했다. 이건 그녀가 설정한 게 아니었다. 그녀는 이 방의 알림을 끈 적이 없었다. 아니, 감히 끌 수가 없었다. 시어머니가 메시지를 보내면 5분 안에 답장해야 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곧바로 전화가 걸려와 너는 시댁 식구들 말이 말 같지 않냐? 너는 이 집안 사람이 아니냐라며 닥달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채팅방 설정 메뉴로 들어가 보았다. 알림 설정이 해제로 되어 있었고 우측 상단에 표시된 설정 변경 시간은 어젯밤 11시 23분이었다. 그 시간, 그녀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그리고 남편은 거실에서 야근을 한다고 했었다. 윤희는 설정 화면을 닫고 채팅 내역을 위로 올리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4시간 전에 어마어마한 길이의 차례 음식 목록을 올려두었다. 총 23가지였다. 녹두전, 김치전, 호박전 같은 전 종류부터 시작해서 새우튀김, 육전, 동태전 같은 튀김류, 갈비찜, 족발 같은 찜 요리, 탕국과 미역국, 그리고 도라지, 고사리, 숙주, 시금치 나물, 여기에 산적, 계란찜, 곶감, 송편, 밤, 대추, 100가지. 각 항목 뒤에는 깨알 같은 지시 사항이 붙어 있었다. 어느 시장에서 사야 하는지, 어떤 브랜드여야 하는지, 어떻게 썰어서 어떻게 담아야 하는지까지. 그 긴 메시지 밑에는 아무런 답장도 달려있지 않았다. 윤희는 계속해서 화면을 위로 올렸다. 3일 전 신우이 정수연이 사진 한 장을 올렸다. 짙은 남색 표지의 여권 사진이었다. 여권은 사진이 있는 면이 펼쳐져 있었다. 그 밑으로 들뜬 메시지가 이어졌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다.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줄 알고 식겁했네. 시어머니가 답했다. 아이고, 우리 수연이. 다음부터는 물건 제자리에 잘 둬라, 알겠지? 남편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운 이모티콘을 보냈다. 시아버지가 물었다. 준비는 다 됐냐? 수연이 답했다. 완벽하죠, 아빠 몸만 오세요. 그 뒤로 춤추는 캐릭터, 하트가 날아다니는 캐릭터 등 온갖 신나고 즐거운 이모티콘들이 줄줄이 이어졌다. 그 누구도 윤희를 호출하지 않았다. 윤희는 여권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사진 속 신우이는 세련된 웨이브 파마에 공들인 화장을 하고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여권 발급일은 3년 전이었지만 마치 한 번도 쓰지 않은 것처럼 빳빳하고 깨끗해 보였다. 여권. 추석 연휴 3일 전. 그녀는 지난달 어느 늦은 밤 남편이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통화하던 장면을 떠올렸다. 당시 그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쏟아지는 물소리 사이로 드문드문 단어들이 들려왔었다. 비행기, 호텔, 방콕. 그녀는 남편 회사가 동남아 출장이 잦은 편이라 을의 회사 일 이야기를 하는 줄만 알았다. 별다르게 의심하지 않았다.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여권, 비행기표, 방콕, 추석, 그리고 차례상은 너 혼자 준비해라. 심장이 쿵쿵거리며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관자놀이 부근에서 혈관이 펄떡이는 게 느껴질 정도였다. 그녀는 여권 찾았다는 메시지를 다시 읽고 그 밑에 달린 가족들의 반응을 다시 읽고 그들이 주고받은 행복한 이모티콘들을 다시 읽었다. 아무도 그녀를 언급하지 않았다. 아무도 윤희 씨, 여권은 챙겼어? 라고 묻지 않았다. 아무도 새언니, 연차 신청은 했어요? 라고 묻지 않았다. 애초에 그녀는 계획에 없었으니까. 윤희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다시 싱크대 앞으로 돌아갔다. 벗어두었던 고무장갑을 다시 꼈다. 쭈그려 앉아 배수구 청소를 계속했다. 칫솔로 끈적거리는 음식물 찌꺼기를 하나하나 긁어냈다.
세제의 인공적인 레몬 향과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비릿한 악취가 뒤섞여 속이 울렁거렸다. 그녀는 안방으로 들어가 남편에게 따져 묻지 않았다. 너무 지쳤기 때문이다. 그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다. 당신이 오해한 거야. 아직 말할 타이밍을 못 잡았어. 엄마가 당신 일 때문에 바쁘니까 이번엔 빼자고 하셨어. 같은 뻔한 레퍼토리를 듣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기계처럼 배수구를 닦았다. 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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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칫솔모가 끈적한 기름때로 떡이 질 때까지, 손가락 마디마디가 저려올 때까지, 윗집 아이가 마침내 뛰는 것을 멈추고 온 집안의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남을 때까지. 배수구 청소가 끝난 시각은 저녁 8시 14분이었다. 윤희가 몸을 일으키자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싱크대 상판을 잡고 잠시 서서 다리의 저릿한 감각이 사라지기를 기다렸다. 그러고는 베란다로 나가 창문을 열었다. 9월의 밤바람이 서늘하게 밀려들어와 기름기와 열기로 달아오른 얼굴을 식혀주었다. 맞은편 아파트 단지의 창문마다 따뜻한 노란색 불빛이 켜져 있었다. 커튼을 치지 않은 몇몇 집 안으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실루엣이 보였다. 한 집은 저녁 식사 중인 것 같았다. 네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고, 누군가 일어나 밥을 더 푸고 있었고, 누군가가 무슨 말을 했는지 온 가족이 고개를 젖히며 웃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그 집의 불이 꺼질 때까지 오랫동안 베란다에 서 있었다. 추석 이틀 전 서울의 하늘은 잿빛 플라스틱 막을 씌워놓은 듯 흐렸다. 일기예보에서는 오후에 비가 올 수도 있다고 했지만 윤희는 장바구니를 챙겨 집을 나섰다. 어젯밤 검색해보니 경기도에 있는 그 농수산물 시장은 새벽 6시에 문을 연다고 했다. 가장 신선한 재료를 구하려면 늦어도 8시 전에는 도착해야 했다. 알람을 5시 40분에 맞춰뒀지만 그녀는 4시 20분에 눈을 떴다. 그리고 꼬박 1시간 동안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남편은 바로 옆에서 등을 돌린 채 자고 있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다. 그의 휴대폰은 베개 밑에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침대에서 빠져나와 어둠 속에서 옷을 챙겨 입었다. 거실을 지나치며 벽에 걸린 결혼사진을 힐끗 보았다. 7년 전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그녀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눈이 반달이 되도록 웃고 있었고, 그는 검은 턱시도를 입고 한 손으로 그녀의 허리를 감은 채 다른 손으로는 OK 사인을 만들어 보이고 있었다. 비싼 금색 액자 유리 위에는 뽀얗게 먼지가 앉아 있었다. 저렇게 웃어본 게 언제였더라.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서울에서 경기도의 농수산물 시장까지 가려면 지하철 1호선을 타고 구로역까지 가서 경의중앙선으로 갈아탄 뒤 다시 버스를 타야 했다. 꼬박 1시간 30분이 걸리는 여정이었다. 윤희는 지하철 구석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다. 이른 시간이라 객차 안은 한산했다. 작업복을 입은 중년 남성 몇 명이 졸고 있었고, 교복 입은 여학생 하나가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학생의 이어폰 밖으로 아이돌 노래가 작게 새어나왔다. 그녀는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며 자신의 몸이 텅 빈 껍데기 같다고 느꼈다.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있는 내내 머릿속에서는 시누이가 올린 여권 사진과 가족들의 즐거운 이모티콘, 그리고 차례상은 너 혼자 준비해라 라고 말하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재생되었다. 몇 번이나 남편을 흔들어 깨워 당신들끼리 여행 가는 거냐고 묻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무서웠다. 물어보고 나면 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당신은 늘 생각이 너무 많아라고 할까봐. 오히려 왜 남의 핸드폰을 훔쳐보냐며 화를 낼까봐. 그 뒤에 이어질 싸움이, 냉전이, 시어머니의 전화 테러가, 시누이의 비아냥거리는 메시지가 무서웠다. 그래서 그녀는 침묵을 택했다. 지난 7년 동안 늘 그래왔던 것처럼. 시장은 거대한 철골 구조물 아래 자리 잡고 있었다. 비릿한 생선 냄새, 흙 냄새, 각종 채소의 풋내가 뒤섞인 냄새가 진동했다. 바닥은 축축했다. 어젯밤 비가 왔는지 상인들이 물청소를 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윤희는 미끄러운 시멘트 바닥을 디딜 때마다 조심해야 했다.
통로 곳곳에 쌓인 스티로폼 박스와 플라스틱 바구니들을 피해 걸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지령대로 하나하나 물건을 사모으기 시작했다. 정유 코너는 시장 가장 안쪽에 있었다. 피가 튄 흰색 앞치마를 두른 50대 아저씨가 거대한 칼을 들고 서 있었다. 윤희가 한우 등심 1kg을 달라고 하자 아저씨는 냉장고에서 선홍빛 고기 덩어리를 꺼내 도마 위에서 쿵쿵쿵 썰어냈다. 37,000원입니다. 윤희는 카드를 내밀고 묵직한 고기 봉지를 받아 장바구니에 넣었다. 생선 가게 앞에는 얼음을 채운 스티로폼 상자들이 즐비했다. 황태, 고등어, 조기, 갈치들이 얼음 위에 누워 있었다. 황태는 눈을 부릅뜬 채 입을 벌리고 있었지만 꽤 신선해 보였다. 윤희는 쭈그리고 앉아 손가락으로 생선살을 눌러보았다. 단단하고 탄력이 있었다. 아주머니, 이 황태 동해안 덕장거 맞아요. 생선 가게 주인은 기가 차다는 듯 눈을 흘겼다. 아이고 새댁, 내가 여기서 생선 판지 30년이 넘었어. 사람 속여서 장사하네. 당연히 동해안 거지. 윤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장 큰 놈으로 2마리를 골랐다. 아주머니는 능숙한 솜씨로 신문지에 생선을 돌돌 말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주며 덧붙였다. 집에 가면 바로 냉장고 넣어. 날씨가 꿉꿉해서 금방 상해. 그 뒤로도 쇼핑은 계속되었다. 깐새우, 어묵, 밤, 대추, 곶감, 배, 녹두, 들기름, 각종 나물거리, 찹쌀, 깻잎, 도라지, 고사리, 숙주, 시금치. 장바구니는 점점 무거워졌고 봉지는 하나에서 2개로, 2개에서 3개로 늘어났다. 비닐봉지의 손잡이가 손가락을 파고들어 깊은 자국을 남겼다. 손을 바꿔들어 보았지만 반대쪽 손도 금세 빨갛게 부어올랐다. 어깨가 빠질 듯이 아팠고 팔이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전 부칠 땐 꼭 국산 들기름 썰어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보이지 않는 채찍처럼 그녀의 등을 후려치며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걷고 또 걷고 또 걸었다. 철저히 혼자였다. 모든 장보기가 끝났을 때는 오전 11시가 넘어 있었다. 윤희는 터질 듯 빵빵한 비닐봉지 3개를 양손에 나눠 들고 시장을 빠져나왔다. 버스 정류장에는 앉을 곳이 없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그녀는 표지판 기둥에 기대어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주변에는 그녀처럼 명절장을 본 중년 여성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그녀들은 밤값이 올랐다느니, 조기가 씨알이 작다느니, 요즘 며느리들은 제사 안 지내려고 해서 큰일이라느니 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윤희는 멍하니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무거운 짐 때문에 손가락 마디마디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손톱 밑에는 아까 황태를 고를 때 벤 비린내가 아무리 문질러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었다. 버스가 도착했다. 10,000원 버스였다. 겨우 몸을 구겨 넣었지만 거대한 짐 꾸러미들을 둘 곳이 마땅치 않았다. 소고기와 황태는 맨 밑에 두어야 했다. 채소가 눌리면 안 되니까. 밤과 대추는 따로 둬야 냄새가 안 배고 찹쌀은 무거우니까 벽 쪽에 붙여야 쓰러지지 않는다. 그녀는 버스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마치 테트리스를 하듯 봉지들의 위치를 조정했다.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아이고, 새댁. 고개를 들어보니 짙은 남색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은 할머니 한 분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희끗희끗한 머리에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선했다. 시댁 식구들은 다 어디 가고 이 많은 걸 혼자 이고 지고 가? 윤희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습관처럼 훈련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다들 바쁘셔서요. 바빠. 할머니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추석 연휴가 코앞인데 바쁘긴 뭐가 바빠? 식구들 밥해 먹일 거 사러 가는 거 아니야? 시아버님, 어머님은 편찮으시고 남편은 회사 일이 많고 시누이도 출근해서 쳇. 할머니는 혀를 찼다. 마치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를 보는 듯한 표정이었다. 몸이 안 좋으면 와서 짐이라도 들어줘야지. 마중이라도 나와야 할 거 아니야. 이 많은 걸 여자 혼자 어떻게 들고 가려고. 쯧쯧. 윤희는 대꾸할 말이 없었다. 그저 계속 웃으며 괜찮아요, 할머니.
익숙해서요 라고 말할 뿐이었다. 할머니는 한숨을 푹 쉬더니 더 이상 말을 걸지 않고 돌아섰다. 윤희는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발치에 쌓인 짐들을 내려다보았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피로감이 몰려왔다.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었다. 가슴 깊은 곳, 명치 언저리가 꽉 막힌 듯한 답답함이었다. 익숙하다. 정말 나는 이 모든 게 익숙해진 걸까? 버스는 덜컹거리며 달렸다. 창밖의 풍경은 논밭에서 도로로, 도로에서 고가차도로, 그리고 다시 서울의 빽빽한 빌딩 숲으로 변해갔다. 윤희는 차창에 머리를 기대고 빠르게 뒤로 밀려나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마치 투명한 상자에 갇혀 어딘가로 배달되는 화물이 된 기분이었다. 지하철 환승은 고역이었다. 하필이면 에스컬레이터가 점검 중이었다. 그녀는 짐을 양손에 나눠 들고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계단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하나, 둘, 셋. 절반쯤 올라갔을 때 팔의 감각이 사라졌다. 비닐봉지 손잡이가 살을 파고들어 끊어질 것만 같았다. 그녀가 멈춰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는데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다. 좀 지나갑시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던진 한마디였다. 그녀는 몸을 비틀어 난간 쪽으로 바짝 붙었다. 한 사람이 지나갔다. 또 한 사람이 지나갔다. 아무도 멈춰 서서 도와주지 않았다. 모두가 바빴고 모두가 짐스러워 보였다. 지하철 안도 콩나물시루 같았다. 윤희는 겨우 발 디딜 틈을 찾아 짐을 다리 사이에 끼우고 한 손으로는 손잡이를 다른 한 손으로는 짐을 사수했다. 사람들이 밀칠 때마다 채소가 뭉개질까 봐 온몸으로 방어했다. 안내방송이 앵무새처럼 반복되었다. 이번 역은 건대입구역입니다. 아직 6정거장이나 남았다. 그녀는 속으로 숫자를 세었다. 하나, 둘, 셋.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1시 40분이었다. 윤희는 현관에 짐을 내동댕이 치듯 내려놓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다. 등은 땀으로 흠뻑 젖어 축축했고 손가락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다. 허리는 마치 녹슨 칼로 쑤시는 것처럼 아팠다. 거실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남편은 없었다. 언제 나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먹다 남은 컵라면 용기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나무젓가락이 꽂힌 채 국물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붉은 기름띠가 하얗게 굳어 둥둥 떠 있었다. 그녀는 그 컵라면을 한참이나 노려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온 재료들을 정리해야 했다. 냉장고에 넣을 것, 냉동실에 넣을 것, 베란다에 널어 말릴 것, 소고기, 황태, 새우, 어묵, 밤, 대추, 곶감, 배, 녹두, 들기름, 채소들, 찹쌀, 깻잎, 도라지, 고사리, 숙주, 시금치, 총 23가지 요리. 이걸 나 혼자서. 재료 정리를 마친 윤희는 식탁에 앉아 시어머니가 보낸 목록을 펼쳐놓고 내일 요리 순서를 짰다. 탕국은 핏물을 빼고 끓이는 데만 최소 8시간이 걸리니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한다. 녹두는 불려서 갈아야 하니 새벽부터 해야 하고 황태는 미리 양념에 재워둬야 하고 그녀는 촘촘하게 시간표를 짰다. 새벽 3시부터 밤 11시까지. 빈틈없이 꽉 채워진 일정이었다. 쉬는 시간은 없었다. 그녀는 시간표를 냉장고 문에 자석으로 붙여놓고 욕실로 들어갔다. 찬물로 세수를 했다. 얼음장 같은 물이 달아오른 얼굴을 식혀주었다. 고개를 들어 거울을 보았다. 눈 밑은 퀭했고 입술은 다 터져 있었으며 머리는 산발이었다. 핏기 없는 얼굴. 그녀의 나이 34. 하지만 거울 속 여자는 44은 되어 보였다. 추석 전날 새벽 3시 알람이 울렸다. 사실 그녀는 2시 40분부터 깨어 있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의 숨소리를 들으며 창밖의 어둠이 조금씩 옅어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알람이 울리자마자 그녀는 버튼을 눌러 껐다.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다. 남편이 뒤척이며 웅얼거리더니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협탁 위에 놓인 그의 휴대폰 액정이 잠깐 켜졌다. 메시지 수신 알림이었다. 하지만 그는 깨지 않았다. 윤희는 주방으로 나와 불을 켰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우웅 소리를 내더니 이내 환하게 밝혀졌다. 두 평 남짓한 좁은 주방. 싱크대, 가스레인지, 냉장고가 빈틈없이 들어차 있어 몸을 돌리기도 힘들었다. 벽에 붙은 싸구려 시트지는 기름때에 절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후드는 낡아서 켤 때마다 경운기 같은 소음을 냈다. 하지만 소리만 요란할 뿐 연기는 제대로 빨아들이지 못해 요리를 할 때면 온 집안에 기름 냄새가 뱄다. 그녀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일을 시작했다. 첫 번째는 탕국이다. 밤새 찬물에 담가 핏물을 뺀 소고기와 사골을 꺼냈다. 뼈에 붙은 불순물을 칫솔로 꼼꼼하게 닦아냈다. 뽀얀 뼈가 드러날 때까지 문지르고 또 문질렀다. 큰 곰솥에 고기와 뼈를 넣고 물을 가득 부어 센 불에 올렸다. 물이 끓어오르자 회색빛 거품이 부글거렸다. 그녀는 국자로 거품을 걷어내고 또 걷어냈다. 국물이 맑아질 때까지 수십 번을 반복했다. 그런 다음 불을 약하게 줄이고 대파, 양파, 통마늘, 통후추를 넣고 뚜껑을 덮었다.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다. 새벽 3시 47분. 앞으로 8시간 동안 매시간 물을 보충하고 기름을 걷어내야 한다. 그녀는 휴대폰 알람을 1시간 간격으로 8개를 맞춰 놓았다. 다음은 녹두전 반죽. 불린 녹두를 믹서기에 넣고 물을 조금 부었다. 믹서기를 돌리면 소음이 클 테니 수건으로 기계를 칭칭 감쌌다. 윙 하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다. 곱게 갈린 녹두를 양푼에 쏟아부었다. 그 다음은 나물. 시금치는 데쳐서 물기를 꼭 짜고 돌아지는 소금으로 박박 문질러 쓴맛을 빼고 고사리는 억센 줄기를 다듬고 하나하나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었다. 윤희는 시어머니의 지령을 보며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씻고, 썰고, 데치고, 볶고, 무치고. 그녀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다.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검푸르던 하늘이 회색빛으로, 다시 분홍빛으로, 마침내 황금빛으로 변했다. 아침 햇살이 창틈으로 비스듬히 들어와 주방 바닥에 긴 사선을 그렸다. 먼지들이 그 빛 속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시계를 보니 아침 7시 13분이었다. 벌써 4시간 넘게 서 있었다. 종아리가 퉁퉁 붓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쉴 수 없었다. 아직 전도 붙여야 하고 튀김도 해야 하고 갈비찜도 안 쳤다. 할 일이 산더미였다. 그때 현관 쪽에서 인기척이 났다. 윤희는 하던 일을 멈추고 거실을 내다보았다. 남편 정우진이 신발을 신고 있었다. 청바지에 흰 티셔츠, 가벼운 재킷 차림이었다. 방금 감은 머리에서 샴푸 향이 났다. 어디 가요? 그녀가 물었다.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운동화 끈을 묶으며 대답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은 추석 전날인데 음식은? 알아. 그가 말을 잘랐다. 저녁에 올게. 그러고는 문을 열고 나갔다. 쾅 도어록이 잠기는 소리가 났다. 윤희는 닫힌 현관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붙잡고 싶었다. 무슨 급한 일이냐, 건재 오냐, 나 혼자 이걸 다 어떻게 하냐고 따지고 싶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따져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는 회사 일이 장난이냐고 화를 낼 것이고 당신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잖아 라고 할 것이며 결정적으로 엄마가 그랬잖아. 이번엔 당신 혼자 준비하라고 라고 말할 것이다. 그녀는 그를 너무 잘 알았다. 7년이나 살았으니까. 그녀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 칼을 잡았다. 전 부치기. 프라이팬에 기름을 넉넉히 두르자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퍼졌다. 녹두 반죽을 한 국자 떠서 올렸다. 김치, 파, 고추를 고명으로 얹었다. 뒤집개로 노릇노릇하게 구워냈다. 하나, 둘, 셋. 녹두전, 김치전, 호박전. 종류별로 최소 10장씩. 그녀는 뜨거운 가스레인지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전을 붙이고 또 붙였다. 튀김. 새우에 튀김옷을 입혀 끓는 기름에 넣었다.
촤악 하는 소리가 났다. 육전용 소고기는 밀가루와 계란물을 입혀 지져냈다. 어묵도 썰어서 튀겼다. 기름 온도를 맞추느라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다. 조금만 방심하면 타거나 눅눅해진다. 온 집안에 기름 냄새가 진동했다. 후드를 최고 단수로 틀어놨지만 역부족이었다. 머리카락이며 옷이며 온몸이 기름에 절어 끈적거렸다. 눈이 맵고 따가워 눈물이 계속 났지만 닦을 새도 없이 손등으로 훔쳐내고 다음 요리를 이어갔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다. 정오, 나물 완성. 오후 3시, 전 부치기 완료. 오후 5시, 튀김 완료. 저녁 7시, 탕국이 뽀얗게 우러났다. 저녁 8시, 갈비찜 완성. 저녁 9시, 산적꼬치 완성. 저녁 10시, 동태포뜨기 완료. 밤 11시. 마침내 23가지 요리가 모두 끝났다. 윤희는 주방 한가운데 멍하니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식탁 위, 싱크대 위, 아일랜드 식탁 위, 온 천지에 음식 담긴 접시와 반찬통이 가득했다. 알록달록한 색감이 화려했다. 붉은색, 초록색, 노란색, 하얀색, 정성스럽게 차려진 잔치상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저 노동의 결과물로만 보였다. 피곤했다. 바닥에 쓰러져 영원히 잠들고 싶을 만큼 피곤했다. 그녀는 자신의 몰골을 내려다보았다. 앞치마는 밀가루, 계란물, 기름, 양념으로 얼룩져 원래 색을 알아볼 수 없었다. 손가락엔 칼에 베인 상처가 쓰라렸고 팔뚝엔 기름이 튀어 생긴 붉은 물집이 잡혀 있었다. 손톱 밑은 양념때가 껴서 새카맸다. 허리는 끊어질 듯했고 다리는 후들거렸다. 머릿속에서는 윙윙거리는 이명이 들렸다. 개수대를 보았다. 설거지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솥, 냄비, 프라이팬, 볼, 채반, 접시, 칼, 도마, 쌓이고 쌓여 탑을 이루고 있었다. 몇 시간째 물에 불려놓은 그릇들 위로 기름 둥둥 뜬 거품이 말라붙어 있었다. 저걸 다 씻어야 한다. 그때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다. 띠리릭, 쿵. 윤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남편 정우진이 들어오고 있었다. 아침과는 다른 차림이었다. 짙은 네이비색 슈트에 빳빳한 흰 셔츠, 흐트러짐 없는 넥타이. 머리는 왁스로 정갈하게 빗어 넘겼고 얼굴에는 약간의 술기운이 올라 불그스름했다. 그에게서 낯선 향기가 났다. 그가 평소에 쓰는 스킨 냄새가 아니었다. 훨씬 달콤하고 진하고 여성적인 향수 냄새. 윤희는 앞치마도 벗지 못한 채 헝클어진 머리에 기름진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왔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남편은 주방에 가득 찬 음식들과 설거지산을 힐끔 보더니 고개를 까딱했다. 수고했어. 그게 다였다. 그러고는 곧장 안방으로 걸어가 문을 닫았다. 힘들지 않았냐고 묻지 않았다.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다. 혼자서 이걸 다 어떻게 했냐고 놀라지도 않았다. 수고했어. 마치 부하 직원에게 업무 보고를 받은 상사처럼 건조한 한마디. 윤희는 멍하니 서서 닫힌 방문을 바라보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 소리가 가슴 깊은 곳을 예리하게 베고 지나가는 것 같았다. 따지고 싶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너무 지쳐서 화를 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오늘 어디 갔었냐고, 그 향수 냄새는 뭐냐고 물어볼 기운조차 없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안방문 너머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남편이 통화하고 있었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조용한 집 안에서는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네, 내일 아침 공항에서. 네, 바로 만나요. 걱정 마세요. 걔는 몰라요. 걔는 몰라요. 몰라요. 그 세 글자가 윤희의 뺨을 후려쳤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싱크대 앞으로 갔다. 다시 고무장갑을 꼈다. 물을 틀었다. 쏴 쏟아지는 물소리가 집 안을 채웠다. 그 물소리에 남편의 통화 소리도, 목구멍까지 차오른 비명도,
눈가에 맺힌 눈물도 모두 씻겨 내려가기를 바랐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그릇을 닦으며 숫자를 세었다. 1, 2, 3, 41, 42, 43. 43번째 접시를 닦고 있을 때 식탁 위에 둔 휴대폰이 진동했다. 그녀는 물 묻은 손을 앞치마에 대충 닦고 휴대폰을 확인했다. 은행 알림 문자였다. KB 국민카드 승인 거절. 해외 결제 차단. 아니, 다시 보니 승인 문자가 아니었다. KB 국민카드 정별표지님, 가족카드 16분의 9 23시 47분 해외 승인 234만원 가맹점, BNGKOK. 방콕. 태국 방콕. 234만원. 그녀는 문자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화면이 꺼질 때까지, 다시 터치해서 켜고 또 꺼질 때까지. 주방 수도꼭지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다. 44, 45, 46. 손이 덜덜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저 닦고, 헹구고, 닦고, 헹구고. 모든 그릇이 깨끗해져서 선반에 올라갈 때까지. 고무장갑을 벗었을 때 그녀의 손은 물에 불어 쭈글쭈글해져 있었다. 추석 당일 아침, 서울의 햇살은 잔인할 만큼 눈부셨다. 윤희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지만 일어나지 않았다. 남편이 일어나 씻고 옷 입는 소리를 듣고만 있었다.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마치 그녀를 깨우지 않으려는 배려심 깊은 남편처럼.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건 배려가 아니라 도둑질을 들키고 싶지 않은 범죄자의 몸짓이라는 것을. 현관문이 열리고 캐리어 바퀴가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들렸다. 드르륵, 드르륵. 문이 닫히고 도어록이 잠겼다. 복도를 걸어가는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다. 엘리베이터 도착음이 딩동 울렸다. 그리고 정막. 윤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식탁 위에 메모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회사에 급한 출장이 잡혀서 며칠 못 들어올 것 같아. 차례 지내느라 고생이 많네. 미안해. 우진. 급한 출장. 그녀는 메모지를 집어들고 천천히 찢었다. 반으로, 다시 반으로, 또 반으로. 더 이상 찢을 수 없을 만큼 잘게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리고 차례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북쪽을 향해 상을 폈다. 시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하얀 전지를 깔고 음식을 놓았다. 일열, 과일과 견과류. 홍동백서. 붉은 과일은 동쪽, 흰 과일은 서쪽. 대추, 밤, 배, 감. 이열, 나물류.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삼열, 탕과 찜. 사열, 전과 적, 어동육서. 생선은 동쪽, 고기는 서쪽. 오열, 밥과 국. 마지막으로 맨 뒤 중앙에 지방을 써서 붙였다. 윤희는 상차림을 마치고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았다. 완벽했다. 시어머니가 와서 봐도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차례상이었다. 하지만 이 넓은 거실에 그녀 혼자였다. 시부모님도, 남편도, 시누이도 없었다. 그녀는 향을 피우고 술을 따랐다. 원래대로라면 제주인 남편이 술을 올리고 절을 해야 했다. 며느리는 그 뒤에서 다소곳이 절을 해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다. 그녀는 혼자서 술잔을 올리고 혼자서 절을 했다. 첫 번째 절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이마를 바닥에 대었다. 두 번째 절 다시 일어나서 다시 엎드렸다. 차가운 마룻바닥의 냉기가 무릎을 타고 올라왔다. 이마가 닿은 바닥에서 먼지 냄새가 났다. 바닥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보았다. 납작 엎드린 비굴해 보이는 그림자. 술을 퇴주잔에 비우고 다시 따랐다. 조상님들 많이 드세요. 그녀는 허공에 대고 중얼거렸다. 텅 빈 거실에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렸다. 아무 대답도 없었다. 옆집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 어른들이 덕담을 주고받는 소리, 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 행복한 명절 아침의 소음이 벽을 뚫고 들어와 그녀의 고막을 찔렀다. 역겨웠다. 그 행복한 소음이 역겨운 게 아니라
지금 이 꼴을 하고 있는 자신이 역겨웠다. 텅 빈 집에서 혼자 피땀 흘려 만든 음식을 차려놓고 얼굴도 모르는 남의 집 조상에게 절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그 시각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방콕의 5성급 호텔에서 조식을 먹고 있겠지. 헛웃음이 나왔다. 으흐흐 하는 기괴한 웃음소리가 입 밖으로 새어나왔다. 차례가 끝났다. 그녀는 음식을 물렸다. 원래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음복을 해야 했다. 하지만 먹을 사람은 그녀뿐이었다. 그녀는 전, 튀김, 나물을 종류별로 반찬통에 담았다. 냉장고가 반찬통으로 가득 찼다. 혼자서는 한 달을 먹어도 다 못 먹을 양이었다. 하지만 버릴 수는 없었다. 제사 음식 버리면 벌 받는다는 시어머니의 말이 저주처럼 뇌리에 박혀 있었으니까. 설거지를 시작했다. 또다시 설거지였다. 제기, 접시, 술잔.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KB국민카드 정별표지님, 가족카드 17분의 9 10시 23분 해외 승인 387만원. 가맹점, H1 페이드데이. 387만원. 어젯밤 234만원에 이어 오늘 아침 387만원으로 합 600만원이 넘는 돈.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를 뜨거운 것이 명치에서부터 확 치고 올라왔다. 그녀는 설거지를 끝내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협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남편의 노트북을 꺼냈다. 비밀번호는 그들의 결혼기념일이었다. 참으로 역설적이었다. 노트북이 켜졌다. 바탕화면에 2024 가족여행지라는 폴더가 보였다. 더블 클릭. 항공권 이티켓 4장. 인천, 방콕 수완납품. 9월 17일 7시 20분 출발. 탑승객, 정우진, 정현숙, 시어머니, 정태호, 시아버지, 정수연, 신우이. 4명. 그녀만 쏙 빠져 있었다. 호텔 예약 바우처. 파타야 힐튼 호텔, 오션뷰 스위트룸. 5박 6일. 결제 카드, 끝자리 5765. 5765. 그녀 명의의 가족 카드였다. 2년 전 시어머니가 집안에 급한 일 생길 때 쓰자며 만들라고 강요해서 만든 그녀는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그 카드. 일정표. 17분의 9 방콕 도착 마사지. 18분의 9 산호섬 요트 투어. 19분의 9 고급 스파. 20분의 9 미슐랭 레스토랑 디너. 21분의 9 쇼핑. 22분의 9 귀국. 그녀는 결혼 7년 동안 남편과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다. 가자고 하면 늘 돈 없다, 바쁘다 핑계를 댔다. 그녀의 휴가는 항상 시댁 제사나 김장, 시부모님 병수발에 쓰였다. 그런데 그들은 그녀의 카드로 1,000만원 가까운 돈을 써가며 호화 여행을 떠났다. 윤희는 카카오톡 PC 버전을 켰다. 대화 내용 내보내기 폴더를 뒤졌다. 남편은 꼼꼼하게도 모든 대화 내용을 백업해 두고 있었다. 윤희 없는 가족방. 폴더 이름이 그랬다. 그녀는 파일을 열었다. 2021년 3월. 시어머니, 오늘게 야근시켰다. 은행 일 좀 보라고 했더니 군말 없이 하네. 참 곰같이 미련해. 신우이, 엄마 나이스. 고생했어, 엄마. 2022년 8월. 시어머니, 우진아, 걔 눈치 못 챘지? 돈 관리 내가 한다고 해라. 카드 명세서 절대 보여주지 말고. 남편, 네, 알았어요. 걔는 어차피 숫자 개념 없어서 몰라요. 2023년 9월, 작년 추석. 시어머니, 올해도 걔 혼자 준비하라고 해, 우린 놀러 가자. 신우이, 제주도 콜. 아님 일본. 시아버지, 해외로 가자. 시어머니, 어차피 걔는 찍소리도 못해 평생 참고 사는 게 미덕인 줄 아는 멍청이니까. 멍청이. 공. 그리고 어제 시어머니가 보낸 음성 메시지 파일이 있었다. 윤희는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아휴, 애초에 우진이가 그년이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어. 7년이나 됐는데 애도 못 낳고 싹싹한 맛도 없고. 우리가 뭐 부족하게 해준 게 있니? 집 해줘.
밥 먹여줘. 지가 보게 겨워서 저러지? 그때 선 봤던 영진애랑 했으면 지금쯤 건물 한 채는 받았을 텐데. 내 아빠가 며느리는 착해야 한다고 고집 부려서 이 사달이 난 거야? 착하면 뭐해? 맹탕인데. 윤희는 이어폰을 뺐다. 손이 덜덜 떨렸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기분이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머릿속이 무서울 정도로 차갑게 맑아졌다. 그녀는 모든 증거 자료를 캡처했다. 항공권, 호텔 바우처, 카드 영수증, 그리고 저 더러운 채팅 내용들까지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하고 클라우드에도 올렸다. 그러고 나서 전송 기록을 깨끗이 지웠다. 노트북을 끄고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그녀는 베란다로 나갔다. 어느새 해가 져서 밖은 어두웠다. 남산타워가 멀리서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베란다 구석, 화분 뒤에 숨겨두었던 담뱃갑을 꺼냈다. 7년 전 결혼과 함께 끊었던 담배였다. 3년 전 너무 힘들어서 몰래 사두고 한 번도 피우지 않았던 비상용. 라이터를 켰다. 치. 불꽃이 일었다. 한 모금 깊게 빨아들였다. 콜록, 콜록. 오랜만이라 목이 따갑고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고 다시 깊게 빨아들였다. 매캐한 연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가 허공으로 흩어졌다. 니코틴이 혈관을 타고 돌자 뇌가 각성되는 기분이었다. 지난 7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착한 며느리가 되고 싶었다. 사랑받는 아내가 되고 싶었다. 그래서 참았고, 그래서 견뎠고, 그래서 희생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멍청이, 곰, 식충이었다. 그녀는 난간 밖으로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이제 착한 며느리 서윤이는 죽었다. 결혼 5년 차, 그녀는 다시 직장을 구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적어도 자신의 수입이 생겼다는 게 중요했다. 시어머니는 혹시 급한 일 생기면 융통해서 쓰라며 가족 비상금 명목의 가족 카드를 하나 만들게 했다. 그녀는 별다른 의심 없이 카드를 발급받아 시어머니에게 건넸다. 결혼 6년 차, 시누이 정수연이 이혼하고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왔다. 윤희가 주말마다 시댁에 가면 조카까지 돌봐야 했다. 아이는 유난스럽게 장난이 심해서 윤희의 물건을 자주 망가뜨렸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가 수연이도 저렇게 돼서 속상할 텐데 내가 좀 이해하고 도와주면 덧나냐며 핀잔을 줬기 때문이다. 그리고 7년 차, 바로 올해. 그녀는 34이 되었고 아이는 없었으며 결혼 생활은 껍데기만 남았고 시댁에서는 무보수 파출부 취급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의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지금 태국 방콕에서 인생을 즐기고 있다. 윤희는 담배를 다 피우고 화분 흙에 꽁초를 비벼 껐다. 그러고는 휴대폰을 들어 은행의 24시간 고객센터 번호를 눌렀다. 안내 음성이 흘러나왔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은행입니다. 상담원 연결. 네, 상담원에게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신호음이 몇 번 가고 상담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반갑습니다. 국민은행 24시간 고객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 명의로 된 모든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분실 신고하고 싶어서요. 네, 고객님. 카드를 잃어버리셨습니까? 윤희는 베란다에 서서 멀리 반짝이는 남산타워를 바라보았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아니요, 제 인내심을 분실해서요. 분실 신고를 한 지 3시간 후, 윤희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방금 우려낸 차를 마시고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심야 예능 재방송이 나오고 있었다. 연예인 몇 명이 치킨을 뜯고 맥주를 마시며 자지러지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화면을 보고 있지 않았다. 그저 텅 빈 거실을 채우는 그 소음이 숨막히는 정막을 메워 주길 바랄 뿐이었다. 첫 번째 전화는 시누이 수연이었다. 액정의 아가씨라는 세 글자가 떴다. 이름 옆에는 분홍색 케이크 이모티콘이 붙어 있었다. 단 거를 좋아한다며 수연이 직접 설정해 둔 이름이었다. 윤희는 바로 받지 않았다.
꼬박 20초 동안 벨소리가 울리도록 내버려 두었다. 화면 위에 이름이 깜빡거리는 것을 지켜보다가 벨소리가 멈췄다. 잠시 후 수연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받았다. 여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오늘 날씨 참 좋네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평온했다. 언니. 수화기 너머로 수연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익숙한 오만함과 짜증이 섞인 목소리였다. 카드가 왜 안 긁혀요? 한도 초과해요. 지금 호텔 체크아웃하고 나가려는데 결제가 안 되잖아요. 빨리 은행에 전화해서 한도 좀 늘려요. 윤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여보세요? 언니. 듣고 있어? 전화기 너머의 배경소음이 들려왔다. 호텔 로비의 웅성거리는 소리, 프런트 직원이 태국어 섞인 영어로 무어라 설명하는 소리. 이게 무슨 일이야? 왜 결제가 안 돼? 라며 불평하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 시아버지의 둔탁한 기침소리,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하는 남편의 낮은 목소리까지. 언니, 말 좀 해봐요. 뭐 하고 있는 거야? 답답해 죽겠네 진짜. 윤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영화의 한 장면을 감상하듯 그 소리들을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두 번째 전화는 시어머니였다. 그녀는 벨소리가 30초 동안 울리게 둔 뒤에야 받았다. 윤희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처음부터 날이 서 있었다. 다급함과 모욕당했다는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너 카드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 왜 긁히지가 않아? 호텔에서 돈 안 내면 경찰 부른다고 난리다. 빨리 은행에 전화해서 오해라고 해라. 어머님. 윤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고요했다. 고인물처럼 미동도 없었다. 카드에는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 그럼 왜 안 긁히는데? 제가 분실 신고를 했거든요.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다. 그 침묵은 딱 3초간 이어졌다. 이내 비명 같은 고함이 터져나왔다. 놀라서 지르는 비명이 아니었다.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통제불능의 분노가 담긴 비명이었다. 뭐라고? 너 지금 분실 신고를 했다고? 미쳤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얼마나 개망신을 당하고 있는지 알아? 호텔 사람들이 우리를 도둑놈 보듯 쳐다보고 있다고. 시어머니는 기가 막혀서 말도 제대로 잇지 못하고 험한 욕설만 웅얼거렸다. 윤희는 시어머니의 욕설이 조금 잦아들 때까지 몇 초간 기다렸다가 입을 열었다. 어머님, 제 카드를 쓰시기 전에 저한테 먼저 말씀이라도 해주셨어야죠. 말을 해. 그 카드가 무슨 내 카드냐? 우리 집 비상금 카드지. 내가 내 집 돈 쓰는데 며느리 허락까지 받아야 하니? 그 카드 제 거예요. 윤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청구서에 제 이름이 찍혀 나오니까요. 시어머니가 다시 꽥소리를 질렀다. 이 배은망덕한 년. 우리 정씨 집안이 7년 동안 너를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은혜를 이렇게 갚아?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윤희가 말했다. 정씨 집안이 저한테 집도 주고 밥도 줬죠. 하지만 지난 7년 동안 저도 정씨 집안 그릇 닦고 밥하고 시부모님 병수발하고 제사상 차렸어요. 제 생각엔 이제 셈은 얼추 끝난 것 같네요. 그녀는 할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다. 5번째 전화도 시어머니였다. 6번째는 시아버지, 7번째는 수연이, 8번째, 9번째, 10번째. 그녀는 모든 전화를 거절 버튼으로 끊어버렸다. 단 하나도 받지 않았다. 휴대폰이 진동하는 사이 그녀는 주방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따랐다. 수돗물은 차가웠고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났다. 물을 한 모금 마시자 차가운 기운이 식도를 타고 위장까지 내려가 긴장으로 굳어있던 몸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다. 17번째 전화는 다시 시어머니였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서 기세등등하던 기운이 사라져 있었다. 대신 숨길 수 없는 당혹감이 묻어났다. 윤희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 뭔가 오해한 거 아니니? 갑자기 카드가 안 돼서 호텔에서 경찰을 부르네 마네 하고 있어. 너 얼른 은행에 전화해서 오해라고 좀 해다오. 제발.
윤희는 시어머니 입에서 이런 말투가 나오는 걸 처음 들었다. 그녀 앞에서 언제나 고개를 빳빳이 들고 명령만 하던 여자, 그녀를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여자가 지금 제발시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가 지난 7년 동안 시어머니가 자신을 타박할 때 쓰던 그 건조하고 감정 없는 말투를 흉내내어 대답했다. 어머님, 카드는 문제 없어요. 제가 분실 신고한 거라니까요. 분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목구멍에 걸린 듯 컥 막혔다. 너 왜 분실 신고를 한 거냐? 분실 신고를 하고 싶어서요. 너희. 시어머니는 다시 화를 내려고 하다가 지금 처한 상황이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억지로 화를 눌러 담았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거의 비굴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윤희야, 엄마가 그동안 너한테 좀 모질게 한 거 안다. 근데 이번 일은 오해다. 일단 신고부터 풀고 한국 가서 천천히 얘기하자. 어머님. 윤희가 말을 잘랐다. 단톡방에서 하신 말씀들 제가 다 봤어요.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다. 그건 평범한 침묵이 아니었다. 약점을 잡힌 사람의 딱딱하게 굳어버린 당혹스러운 정적이었다. 무슨 단톡방. 무슨 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윤희야, 무슨 소릴 하는 거냐? 엄마는 통 모르겠다. 윤희 없는 가족방이요. 윤희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다. 그년 참 속이기 쉽다 쟤도 못 낳는 주제에 애초에 우진이가 저런 쓸모없는 년이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전화기 너머는 완전히 침묵에 잠겼다. 그 침묵은 아주 오랫동안 이어졌다. 윤희가 전화가 끊겼나 싶어 화면을 확인할 정도였다. 통화는 연결되어 있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잠시 후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전화기를 뺏으려 하고 엄마 진정해라고 말하고 어떻게 하며 발을 구르는 소리들.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윤희야. 오늘 처음 듣는 남편의 육성이었다. 목소리는 잠겨 있었고 지쳐 보였지만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해보려는 익숙한 침착함이 묻어 있었다. 당신, 그 톡 내용 다 본 거야? 그래. 남편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입을 열었다. 그거,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뜻 아니야? 엄마가 그냥 확인해 하신 말씀이지 진심은? 우진 씨. 윤희가 그를 불렀다. 3년이야. 그 톡방이 만들어진 지 3년이나 됐어. 그동안 당신도 다 보고 있었잖아. 나는, 남편은 변명하려 했지만 마땅한 말이 떠오르지 않는 듯 했다. 당신은 그때마다 알겠어요. 어머니, 확인이라고 답장했어. 어머님이 나 혼자 제사 준비시키라고 했을 때 당신은 확인이라고 했고 돈 문제 나한테 비밀로 하라고 했을 때도 알겠어요. 어머니라고 했어. 윤희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의 기복도 없었다. 마치 남의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는 것 같았다. 3년이야. 우진 씨, 당신은 3년 동안 공범이었어. 전화기 넘어가 다시 조용해졌다. 배경음 속에서 시어머니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대성통곡을 하며 간간히 저주를 퍼붓고 있었다. 다 저 독한 년 때문이야. 내가 어쩌다 저런 며느리를 들여서. 그리고 호텔 직원이 태국 억양이 섞인 영어로 진정하세요. 경찰을 불러야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소리도 들렸다. 그녀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대고 천장의 형광등을 바라보며 남편의 대답을 기다렸다. 윤희야. 마침내 남편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낮게 깔려 있었고 애원하는 투였다. 일단 신고부터 풀어줘, 제발. 내가 가서 다 설명할게. 여기 상황이 장난이 아니야. 엄마 지금 심장마비 올 것 같으셔. 우진 씨. 윤희는 아주 사소한 일이라는 듯 가볍게 말했다. 당신들, 내가 알 필요 없다고 했잖아. 그럼 이것도 내가 굳이 신고 푸는 법까지 알 필요는 없겠네. 그녀는 전화를 끊고 남편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넣었다. 전화벨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수연이, 시어머니, 시아버지, 수연이, 낯선 번호, 시어머니, 수연이, 또 다른 낯선 번호. 그녀는 걸려오는 모든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무음 모드로 돌렸다.
부재중 전화 숫자가 계속해서 올라갔다. 21, 22, 23, 34, 35, 36, 52, 53, 54. 그녀는 더 이상 쳐다보지 않았다.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다. 옷장을 열고 짐을 싸기 시작했다. 옷가지, 화장품, 책 몇 권, 낡은 일기장, 액세서리 몇 개. 7년 결혼 생활 동안 온전히 그녀의 것인 물건은 고작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대부분은 정씨 집안의 물건이었다. 가구는 시어머니가 골랐고 커튼은 시어머니가 샀으며 매일 입던 잠옷조차 며느리 차림새가 그게 뭐냐며 시어머니가 사다 준 것이었다. 그녀는 20인치 기내용 캐리어에 짐을 챙겨 넣고 지퍼를 닫았다. 캐리어를 현관 앞에 두었다. 다시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리모컨을 들어 심야 맛집 속의 프로그램이 나오는 채널로 돌렸다. 화면 속 리포터가 어느 고깃집을 소개하고 있었다.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삼겹살을 클로즈업하며 리포터가 서울에서 제일 맛있는 삼겹살입니다. 라고 호들갑을 떨었다. 99번째 전화는 태국 국가번호가 찍힌 낯선 번호였다. 그녀는 잠시 그 번호를 내려다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서윤이. 수연의 목소리였다. 평소에 거만하고 깔보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히스테릭하고 울음기가 섞인 거의 이성을 잃은 비명에 가까웠다. 서윤이, 미친년아. 우리 지금 태국 감옥에 끌려가게 생겼어. 엄마 여권은 호텔에 압류당했고 아빠는 심장병 도져서 병원 찾고 있다고. 돈 안 보내면 우리 여기서 죽어. 죽으면 다 내 탓이야. 알아? 윤희는 소파 등받이에 기대어 휴대폰을 귀에서 살짝 떼었다. 수연의 날카로운 고함이 고막을 찌를 것 같았다. 텔레비전 속 맛집 프로그램은 계속되고 있었다. 리포터가 잘 익은 삼겹살 한 점을 상추에 올리고 마늘, 고추, 쌈장을 얹어 한 입 가득 밀어넣고는 진짜 맛있어요. 라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말 좀 해봐. 야. 수연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높아졌다. 서윤이, 이 나쁜 년아, 말 좀 하라고. 우리 다 죽일 셈이야? 윤희는 수연의 발악이 잦아들기를 기다렸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수연아.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다. 속삭임처럼 작았지만 글자 하나하나가 또렷하게 수화기에 박혔다. 너희가 항상 그랬잖아. 나보고 쓸모없는 폐기물이라고. 전화기 너머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폐기물이 어떻게 송금을 하겠니? 그녀는 전화를 끊고 통화 목록을 삭제했다. 그리고 그 낯선 태국 번호도 차단했다. 텔레비전을 껐다. 자리에서 일어나 캐리어를 들고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복도는 고요했다. 센서 등이 그녀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탁 켜졌다.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길을 비춰주었다.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었다. 캐리어 바퀴가 복도 바닥을 구르며 드르륵, 드르륵 소리를 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녀가 탔다. 1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했다. 12층, 11층, 10층, 9층, 층수 표시 등의 숫자가 하나씩 바뀌었다. 마치 카운트다운을 하는 것 같았다. 마침내 1층에서 문이 열리자 윤희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서울의 밤거리로 걸어나갔다. 다음 날 오전 9시, 윤희는 강남의 한 법무법인 상담실에 앉아 있었다. 상담실은 밝았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다. 멀리 롯데월드타워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고 한강이 은색 리본처럼 도시를 가로질러 흐르고 있었다. 실내는 값비싼 가죽 소파와 유리 테이블, 난해한 추상화 몇 점으로 군더더기 없이 꾸며져 있었다. 그녀는 어젯밤 편의점에서 급하게 산 새 옷을 입고 있었다. 장식이 없는 흰 셔츠와 검은색 슬랙스. 시어머니가 강요하던 레이스 달린 참한 며느리 룩이나 칙칙한 파스텔톤 옷이 아니었다. 깨끗하고 단순하고 온전히 그녀 자신의 취향인 옷이었다. 맞은편에는 이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 이수연이 앉아 있었다. 40대 중반의 단발머리 여성인 이수연은 뿔테 안경을 쓰고 재단이 잘 된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지극히 사무적이었다. 집중력 있고 냉철하며 눈앞에 의뢰인이 가져온 사건의 승산을 가늠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정윤희 씨. 이수현 변호사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윤희를 보았다. 아니, 서윤희 씨라고 부르는 게 좋겠죠? 친정성을 따르는 걸 원하실 테니까요. 네, 윤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서윤희입니다. 네, 서윤희 씨. 이수현은 서류를 탁탁 쳐서 가지런히 정리했다. 보내주신 자료는 다 검토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카드 사용 내역, 항공권과 호텔 바우처, 은행 거래 명세서까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단어를 골랐다. 제가 본 이혼 소송 증거물 중에서 가장 완벽한 수준이네요. 윤희는 말없이 기다렸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지난 3년 동안 서윤희 씨 명의의 가족 카드로 도합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썼습니다. 내역을 보면 대부분 명품, 여행, 외식비예요. 생활비나 비상금 목적의 지출은 단 한 건도 없군요. 이수현의 말투는 차분했다. 마치 재무보고서를 읽는 것 같았다. 게다가 그 균이 없는 가족방의 대화 내용을 보면 시댁 식구들이 조직적으로 이 지출을 은폐했고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비하했다는 게 명백합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들어 윤희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서윤희 씨, 단순히 이혼만 원하시는 건 아니죠? 윤희는 변호사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 위자료는커녕 빈털터리로 나가게 하고 싶어요. 단돈 10원도 못 가져가게. 이수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드디어 제대로 된 의뢰인을 만났다는 듯한 미소였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펜을 들어 서류 위에 몇 글자를 적었다. 그럼 몇 가지 작업을 해야겠군요. 첫째, 남편 명의의 모든 재산을 조회하겠습니다. 부동산, 차량, 주식, 예금 전부 다요. 주신 정보에 따르면 혼인 기간 중에 남편이 시어머니 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다고요? 네, 윤희가 대답했다. 3년 전에 부모님 노후 대비용으로 집을 사드려야 한다면서 서류에 도장을 찍게 했어요. 그때는 자세히 안 보고 은행 대출 서류인 줄만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명의는 시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고 계약금은 우리 부부 공동 계좌에서 나갔더라고요. 그 서류 사본 가지고 계신가요? 네, 사진 찍어 둔 게 있어요. 훌륭합니다. 이수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둘째, 의뢰인이 그동안 과도한 가사 노동을 전담했고 시댁 식구들로부터 정신적 학대를 받았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이 부분 증거는 이미 충분하네요. 그 채팅 기록만으로도 차고 넘칩니다. 셋째, 남편의 외도 사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이수현이 윤희를 빤히 보았다. 양복에서 향수 냄새가 났다고 하셨죠? 네, 평소에 쓰는 게 아니었어요. 훨씬 달고, 진하고, 여자 향수 냄새였어요. 다른 증거는 없나요? 수상한 카드 내역이나 통화 기록 같은 거요? 윤희는 고개를 저었다. 휴대폰을 뒤져보진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이수현이 말했다. 흥신소, 아니, 사설 조사관을 붙이면 됩니다. 정말 외도를 하고 있다면 증거는 금방 나올 겁니다. 변호사는 펜을 내려놓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양손을 깍지 껴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윤희를 응시했다. 서윤희 씨,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네. 앞으로 닥칠 일들 감당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윤희는 잠시 멈칫했다. 무슨 뜻이죠? 이혼 소송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 지금 반응을 봐서는 순순히 물러날 사람들이 아니에요. 온갖 방법으로 반격해 올 겁니다. 의뢰인을 공격하고 회유하고 괴롭힐 거예요. 이수현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친척들을 동원해서 전화로 압박할 수도 있고 회사로 찾아와서 난동을 부릴 수도 있어요. SNS에 의뢰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릴 수도 있고 심하면 불법적인 짓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윤희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각오가 되셨나요? 윤희는 무릎 위에 올려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어제처럼 떨리지 않았다. 손톱 밑에 생선 비린내도 사라졌고 비닐봉지에 짓눌려 생긴 붉은 자국만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준비됐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고요하고 단단했다. 7년이에요. 7년을 참았어요. 이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어요? 이수연이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럼 시작하죠. 시댁 식구들은 꼬박 4일 동안 태국에 발이 묶여 있었다. 나중에 그 길고 지루한 이혼 소송 과정에서 수연이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윤희는 그 4일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었다. 첫날, 그러니까 분실 신고를 한 당일 밤, 호텔에서 경찰을 불렀다. 네 사람은 현지 경찰서로 연행되어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말이 통하지 않고 통역도 없어 오해만 쌓였다. 유치장에 갇혀 있는 동안 시아버지는 심장 통증을 호소했고 시설이 열악한 공립병원으로 이송되어 복도 침대에서 꼬박 밤을 새웠다. 둘째 날, 호텔 측은 밀린 숙박비를 결제하기 전까지 여권을 돌려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그들의 카드는 모두 정지된 상태였다. 비상금 카드뿐만 아니라 각자 명의의 신용카드까지 막혀버렸다. 은행의 이상 거래 감지 시스템이 동일인 및 관계인의 다수 카드가 단시간 내 비정상적 패턴을 보임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임시 동결 조치를 내렸기 때문이다. 셋째 날, 그들은 여기저기 구조 요청을 보냈다. 한국에 있는 친척들, 은행, 대사관에 전화를 돌렸다. 대사관에서는 민사 분쟁이라 개입할 수 없다고 했고, 은행은 본인이 지점에 방문해 해제해야 한다고 했다. 친척들은 전화를 받으면 처음엔 걱정하는 척하다가 송금 얘기만 나오면 태도가 돌변했다. 넷째 날, 남편의 작은아버지가 마침내 돈을 보내주었다. 정씨 형제들 중 유일하게 사업으로 성공한 그는 평소 왕래가 없었지만 핏줄이라는 이유로 마지막 순간에 손을 내밀었다. 그가 보내준 2천만 원으로 호텔비와 병원비를 정산하고 귀국 항공권을 끊었다. 하지만 그 2천만 원은 증여가 아니라 대여였다. 작은아버지는 못을 박았다. 내가 급한 불은 꺼주는데 한국 오면 바로 갚아라. 너희 집구석 일에 끼고 싶진 않지만 돈 문제는 확실히 하자. 넷째 날 오후, 그들은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한 시각은 한국 시간으로 밤 9시 23분이었다. 윤희는 입국장 게이트 앞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검은색 트렌치코트를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하나로 묶었다. 화장은 옅게 했고 립스틱만 살짝 발랐다. 손에는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다. 법무법인에서 준비해준 이혼소장 부본이었다. 머리 위 전광판에 항공편 정보가 깜빡였다. OZ744, 방콕 서울, 도착. 자동문이 열렸다 닫히기를 반복했다. 여행 가방을 끄는 관광객들, 유모차를 미는 젊은 부부, 피켓을 든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드디어 그들이 보였다. 시어머니가 맨 앞에 걸어 나왔다. 시아버지와 수연의 부축을 받고 있었다. 안색은 흑빛이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으며 머리는 산발이었다. 4일 전 공항을 떠날 때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쭈글쭈글한 셔츠 차림이었다. 시아버지는 다리를 절뚝거렸고 수연은 짐 가득한 카트를 밀며 피로와 분노가 뒤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남편은 맨 뒤에서 고개를 숙인 채 한 손은 주머니에 찔러 넣고 다른 손에는 배낭을 덜렁 들고 걸어왔다. 아직 그녀를 보지 못한 듯 했다. 시어머니가 수연에게 무어라 불평을 쏟아내고 있었다. 거리는 멀었지만 윤희의 귀에는 몇 단어가 꽂혔다. 그년 가만 안 둬. 다 죽여버릴 거야. 윤희는 그들이 가까이 올 때까지 미동도 하지 않았다. 3걸음, 2걸음, 1걸음.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다 윤희를 발견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에 수만 가지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놀라움, 분노, 공포, 그리고 일그러진 증오. 너 인연. 시어머니는 부축하던 손을 뿌리치고 성난 짐승처럼 윤희에게 달려들었다. 오른손을 높이 쳐들었다. 당장이라도 뺨을 후려칠 기세였다. 하지만 그 손은 허공에서 멈췄다. 어디선가 나타난 공항보안요원 2명이 시어머니의 양팔을 붙잡았다. 진정하십시오. 손님, 이 보안요원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지만 단호했다.
공공장소에서 폭력은 안 됩니다. 이거 안 놔. 전현이 우리 며느리야. 시어머니가 며느리 교육 좀 시키겠다는데 당신들이 뭐야. 시어머니가 칠판 긁는 소리처럼 꾀꾀거렸다. 협조해 주십시오. 계속 이러시면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발악하려 하자 뒤에서 시아버지가 다가와 어깨를 눌렀다. 그만해. 여기서 무슨 망신이야. 집에 가서 해. 시어머니는 윤희를 노려보았다. 눈에서 불꽃이 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더 이상 날뛰지 않고 도끼 어린 목소리로 내뱉었다. 너 집에 가서 보자. 윤희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보안요원들 사이로 길을 텄다. 그리고 손에 든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우진 씨. 남편이 멍하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눈밑이 퀭하고 수염은 며칠째 깎지 않아 덥수룩했다. 4일 전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있던 그 남자와 동일 인물이라곤 믿기지 않았다. 이게 뭐야? 그가 묻지도 않고 쳐다만 봤다. 이혼 소장이야. 윤희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법원에 접수됐어. 변호사가 연락할 거야? 그녀는 봉투를 남편의 가슴팍에 떠안기듯 쥐어주고 뒤를 돌았다. 야, 서윤이.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비명이 날아왔다. 너 이 독한 년. 내가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내가 너 고소할 거야.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년인지 다 까발릴 거라고. 두고 봐. 윤희는 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어머님.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찬 공기를 가르고 또렷하게 들렸다. 고소하세요? 하지만 그 전에 저기 CCTV에 얼굴 잘 나오게 서세요. 그녀는 손을 들어 입국장 구석에 있는 감시 카메라를 가리켰다. 제 변호사가 증거자료로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녀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9월의 서늘한 밤 공기 속으로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다. 시어머니의 반격은 예상보다 빠르고 저열했다. 공항 사건 다음 날부터 윤희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다. 남편의 사촌 누나, 사촌 동생, 이모, 외삼촌, 당숙, 오촌 아저씨. 온갖 친척들이 번갈아 가며 전화를 걸어왔다. 레퍼토리는 똑같았다. 윤희야,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다. 우진이 엄마도 너 잘 되라고 그런 거다. 젊은 사람이 좀 져줘라. 그녀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다. 모르는 번호는 전부 차단하고 꼭 필요한 연락처만 남겨두었다. 변호사, 회사, 그리고 친정 부모님. 시어머니는 결국 친정집까지 찾아갔다. 수요일 오후, 윤희가 임시 거처인 비즈니스 호텔에서 증거자료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다. 친정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엄마. 윤희야. 엄마의 목소리가 곤란한 듯 떨렸다. 저기, 우진이 엄마가 안사돈이 집에 찾아왔어. 윤희는 멈칫했다. 뭐라고요? 지금 대문 앞에서 울고불고 난리다. 내가 시댁 식구들을 태국 감옥에 보낼 뻔했다고, 천하에 없는 불효자식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구경해. 내 아빠는 화가 나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윤희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엄마, 절대 문 열어주지 마세요. 상대하지 마세요. 그래도 저렇게 대문 앞에서 곡을 하는데 동네 창피해서 어쩌니. 울게 놔두세요. 윤희가 차갑게 말했다. 더 크게 울수록 나한테 유리해요. 만약에 욕을 하거나 행패를 부리면 휴대폰으로 동영상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전화기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다. 윤희야. 엄마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카톡 내용들, 그거 다 진짜니? 네, 진짜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 너한테 그렇게 말했어? 네, 엄마. 7년 동안요. 7년 내내 그랬어요. 엄마는 말이 없었다. 수화기 너머로 어렴풋이 통곡 소리가 들려왔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날카롭고 과장된 마치 삼류 신파극을 찍는 듯한 울음소리. 엄마, 동네 사람들한테 그 카톡 내용 보여주세요. 윤희가 말했다. 누가 진짜 피해자인지 직접 보고 판단하시라고 하세요. 그래, 알았다. 전화가 끊겼다. 30분 뒤
엄마에게서 문자가 왔다. 갔다.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텅 빈 친정집 대문 앞 사진이었다. 저녁에 아빠에게서 전화가 왔다. 윤희야, 아빠의 목소리는 묵직하고 단호했다. 잘했다. 아빠가 그녀에게 그런 말을 한 건 처음이었다. 정우진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아빠는 늘 침묵했다. 반대하지도 않았지만 열렬히 찬성하지도 않았다. 그저 관찰자처럼 그녀가 결혼 생활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다. 7년 동안 잘 사니 도와줄 건 없니라고 묻지 않았다. 명절 때 용돈 봉투를 건네며 몸 챙겨라 한마디 하는 게 전부였다. 그런 아빠가 입을 열었다. 아빠? 그 여편네, 오늘 우리 집 앞에서 2시간이나 난동을 부렸다. 아빠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려 있었다. 내가 동네 사람들한테 그 카톡 다 보여줬다. 다들 서방네 식구들이 인간도 아니라고 하더라. 네. 앞으로 무슨 일 생기면 바로 말해라. 아빠가 뜸을 들이다 덧붙였다. 우리가 내 뒷배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테니까 기죽지 마라. 윤희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네, 알겠어요. 시어머니의 친척 동원령은 꼬박 일주일이나 계속되었다. 매일 다른 사람이 전화를 걸어왔다. 점잖게 타이르는 사람, 끈질기게 설득하는 사람, 대놓고 협박하는 사람. 윤희야, 너 이혼녀 딱지 붙으면 재혼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여자가 한 번 갔다 오면 흠이야. 우진이 봐서라도 내가 참아라. 걔도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겐. 소송 취하 안 하면 내 회사 찾아가서 1인 시위라도 할 거야. 내가 어떤 며느리인지 회사 사람들한테 다 알릴 거라고. 윤희는 모든 통화를 녹음해서 변호사에게 넘겼다. 이수현 변호사는 말했다. 이건 명백한 스토킹이자 협박입니다.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윤희는 서두르지 않았다. 기다리는 타이밍이 있었다. 그 타이밍은 7일째 되는 날 밤에 찾아왔다. 뜻밖의 전화였다. 남편의 큰어머니였다. 큰어머니는 시아주버니의 아내로 60이 넘은 노인이었다. 평소 말수가 적고 집안에서 존재감이 없어 명절 때도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기만 하던 분이었다. 하지만 40년 동안 정시 집안 며느리로 살면서 모든 걸 지켜본 산증인이기도 했다. 윤희야, 큰어머니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다. 누가 들을까 봐 숨어서 거는 것 같았다. 나다. 큰어미다. 큰어머니, 윤희는 놀랐다. 어떻게 전화를? 요 며칠 식구들이 너한테 전화해 댄 거 안다. 큰어머니가 말했다. 동서가 나보고도 전화해서 너 좀 타이르라고 닥달하더구나. 근데 나는 그런 소리 하기 싫어서 몰래 건다. 윤희는 말없이 다음 말을 기다렸다. 윤희야, 내가 옳다. 큰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진작 그랬어야 했다. 다 알고 계셨어요. 그 일들요. 알지? 큰어머니의 목소리가 씁쓸해졌다. 내가 이 집 귀신 된 지 40년이다. 동서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제일 잘 알지? 동서가 너한테 했던 짓들, 말들. 나도 젊었을 때 똑같이 당했다. 다만 그때는 나는 너처럼 용기가 없었어. 윤희는 휴대폰을 고쳐 잡았다. 큰어머니, 그냥 이 말 해주고 싶었다. 너 혼자 아니라고. 식구들이 다 동서 편인 것 같아도 속으로는 안 그런 사람도 있다고. 내가 나설 처지는 못 되지만 하늘이 보고 있다는 거 믿어라. 감사합니다. 큰어머니. 몸 잘 챙기고. 전화가 끊겼다. 윤희는 통화 종료 화면을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40년. 큰어머니는 40년을 참았다. 그리고 자신은 7년 만에 탈출을 결심했다. 자신이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다. 더 이상은 단 1초도 참고 싶지 않다는 것. 이혼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2주가 지났을 무렵 윤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 변호사와 작전 회의를 하던 중이었다. 사무장이 급하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가출력한 따끈따끈한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변호사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랑 자금 흐름 조회 결과 나왔는데요. 사무장이 말했다. 이거 좀 보셔야겠습니다.
이수현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 빠르게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일이에요? 윤희가 물었다. 말씀하신 그 아파트요. 3년 전에 남편이 시부모님 노후용으로 사들인다는 그 집. 변호사가 서류를 윤희 쪽으로 돌렸다. 등기상 명의는 시어머니 정현숙 씨로 되어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네요. 계약금은 부부 공동계좌에서 나갔다고 하셨죠? 여기 보니까 대출금 상환이랑 관리비까지 전부 공동계좌에서 자동 이체되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법적으로는 명예 신탁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집주인 이름만 시어머니 걸 빌린 거고 실제 돈 낸 주인은 서윤희 씨 부부라는 거죠. 이수현의 눈이 전문가의 본능으로 반짝였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받아서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윤희는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 집을 되찾아올 수 있다는 건가요? 되찾는 정도가 아니죠. 이수현이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남편이 결혼 생활 중에 아내 몰래 공동자금을 빼돌려 어머니 명의로 집을 샀다. 이건 명백한 사해 행위, 즉 악의적인 재산 은닉입니다. 법원에서는 이런 경우 괘씸죄를 적용해서 유책 배우자에게 재산 분할 비율을 확 깎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입증만 잘하면 남편은 그 집 날리는 건 물론이고 나머지 재산도 서윤희 씨한테 뺏기게 될 거란 얘기죠. 윤희는 이수현을 보며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그럼 입증해보죠. 그 다음 한 달 동안 변호인단은 정우진의 모든 자산을 샅샅이 뒤졌다. 결과는 윤희의 예상보다 훨씬 처참했다. 시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뿐만이 아니었다. 시누이 수연의 명의로 된 중형차 한 대, 시아버지 명의로 된 증권계좌, 그리고 시어머니 명의의 정기예금 통장 여러 개, 이 모든 자산을 합치면 3억 원이 넘었다. 그리고 그 돈의 출처는 대부분 윤희의 월급 통장이었다. 7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며 벌어들인 월급이 고스란히 공동생활비 통장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그 돈이 미래를 위한 저축인 줄 알았지만 남편은 야금야금 빼돌려 가족들 명의로 세탁하고 있었던 것이다. 계획적인 재산 은닉입니다. 조사 보고서를 덮으며 이수현 변호사가 심각하게 말했다. 기간도 5년이 넘고 연루된 사람도 여러 명이에요. 이건 우발적인 게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에 가깝습니다. 윤희는 숫자들을 보며 구역질을 느꼈다. 분노가 아니었다. 혐오였다. 지난 7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멍청했는지에 대한 혐오. 남편을 믿고 월급이며 시간이며 청춘을 다 바쳤는데 그들은 그녀를 그저 성능 좋은 현금 인출기로만 생각했던 것이다. 그녀의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뒤에서는 쓸모없는 년이라고 비웃으면서 소송해요, 윤희가 말했다. 모든 재산 싹 다 걸고 소송해요. 첫 번째 재판이 열리던 날 서울에는 부슬비가 내렸다. 윤희는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다. 화장은 연하지만 또렷하게 했다. 원고석에 앉아 허리를 곧게 펴고 맞은편 피고석에 앉은 남편을 건조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정우진은 한 달 전보다 더 늙어 보였다. 볼이 움푹 패고 눈 밑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와 있었다. 검은 양복을 입고 넥타이는 삐뚤어진 채 고개를 푹 숙이고 감히 그녀와 눈도 마주치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나오지 않았다. 화병이 나서 입원했다는 핑계였다. 판사는 50대 남성으로 뿔테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 양측이 제출한 증거 자료를 훑어보더니 입을 열었다. 원고 서윤희는 피고 정우진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 분할,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측, 할 말 있습니까? 남편 측 변호사가 일어나 헛기침을 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는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나 원고의 이혼 요구가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정 기간을 주시면 재판장님 이수현 변호사가 말을 잘랐다. 원고는 조정을 원하지 않습니다. 판사가 윤희를 보았다. 원고,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윤희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진행을 지시했다. 지루한 증거 싸움이 시작되었다. 이수현 변호사는 카카오톡 대화록, 카드 내역서,
재산 은닉 증거들을 하나하나 화면에 띄웠다. 법정 스크린에 듄이 없는 가족방의 적나라한 대화 내용이 확대되어 나타났다. 그녀를 조롱하는 말들, 욕설이 담긴 음성 파일, 몰래 다녀온 여행 사진들. 판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남편 측 변호사가 반박할 차례였지만 그는 우물쭈물하며 제대로 된 변론을 하지 못했다. 이 대화 내용은 피고가 주도한 게 아니라 어머니의 강요에 못 이겼. 재판장님, 이수연이 다시 치고 들어왔다. 이 피고는 성인 남성입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내가 가족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걸 알면서도 방관했습니다. 아니, 방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동조했습니다. 재산 은닉을 도왔고 기망 행위에 가담했습니다. 이건 수동적 복종이 아니라 공범입니다. 판사가 남편을 내려다보았다. 피고, 이에 대해 변명할 게 있습니까? 정우진이 마침내 고개를 들고 윤희를 보았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 죄책감, 그리고 비굴한 애원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윤희는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그저 모르는 사람을 보듯 무심하게 쳐다볼 뿐이었다. 남편은 입을 벙긋거렸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재판은 3시간 동안 이어졌다. 판사가 패정을 선언하고 선고 기일을 잡았다. 윤희가 법원 문을 나섰을 때 비는 그쳐 있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며 젖은 아스팔트를 비췄다. 그녀는 법원 계단에 서서 서울의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비 냄새, 젖은 흙 냄새, 은행나무 냄새, 그리고 어딘가에서 풍겨오는 커피 향기. 7년 만이었다. 드디어 숨을 쉬는 것 같았다. 3주 뒤 판결문이 송달되었다. 주문 1. 원고 서윤희와 피고 정우진은 이혼한다. 피고 및 그 가족의 장기간에 걸친 정신적 학대, 경제적 기망, 사회적 고립 행위가 인정된다. 이후 피고의 모 정현숙 명의로 등기된 아파트는 실질적으로 원고와 피고의 공동자금으로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으로 본다. 피고의 악의적인 재산 은닉 행위를 고려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킨다. 3후 피고 명의의 차량, 증권 및 기타 예금에 대하여 피고의 유책 사유를 참작하여 원고 60%, 피고 40%의 비율로 분할한다. 4의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5.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윤희는 판결문을 다 읽고도 웃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그저 서류를 책상 위에 가만히 내려놓고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뿌연 하늘을 바라보았다. 마치 아주 깊고 어두운 물속에 잠겨 있다가 수면 위로 떠올라 처음으로 숨을 들이마시는 기분이었다. 기쁨도 해방감도 아니었다. 그저 고요한 확인이었다. 나는 이제 자유다.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윤희는 그 지긋지긋한 아파트를 내놨다. 7년 전 남편이 사오면서 사랑의 보금자리라고 했던 그 집 이제 보니 그곳은 감옥이었다. 집은 금방 팔렸다. 서울 집값이 폭등한 덕분에 시세 차익도 꽤 남았다. 부동산 중개인은 뒤치도 좋고 로열층이라 내놓자마자 나가네요 라며 호들갑을 떨었다. 잔금을 받은 날 윤희는 홍대로 갔다. 골목마다 카페와 갤러리, 독립서점이 숨어있는 홍대는 그녀가 대학 시절 가장 좋아했던 곳이었다. 오후 내내 거리를 쏘다니다가 낡은 빌라 2층에 나온 작업실을 발견했다. 6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남향으로 난 큰 창문이 마음에 들었다. 창밖으로 커다란 은행나무가 보였고 노랗게 물든 잎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원래 그림 그리는 작가가 쓰던 방이야. 주인 할머니가 인자하게 웃었다. 결혼한다고 나갔는데 2달이나 비어 있었어. 새댁은 뭐 하는 사람인가? 번역이랑 글 쓰는 일 해요. 윤희가 대답했다. 프리랜서예요. 아이고, 좋네. 젊은 사람은 자유롭게 살아야지. 얽매이지 말고. 윤희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열쇠를 받았다. 텅 빈 작업실 한가운데 서서 창밖의 은행나무를 바라보았다. 햇살이 바닥 위로 천천히 움직이고 먼지들이 빗속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그녀는 이곳을 자신만의 공간으로 채우기 시작했다. 심플한 책상과 편안한 의자, 튼튼한 책장을 샀다.
결혼하고 바빠서 읽지 못했던 책들을 상자에서 꺼내 꽂았다. 창가에는 선인장 화분 하나를 두었다. 손이 많이 가지 않아도 꿋꿋하게 살아남는 식물이라 마음에 들었다. 첫 수입은 화장품 브랜드의 홍보 문구 번역이었다. 고작 500자짜리 짧은 글이었지만 온전히 자신의 능력으로 번 돈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그 돈으로 와인 한 병을 샀다. 시댁에서는 술을 마시는 게 금기였다. 시어머니는 여자가 술 마시면 팔자 세진다고 했고 남편은 김신하려면 몸 관리해야지 라며 말렸다. 7년 동안 그녀는 술 한 방울 입에 대지 않았다. 이제는 마셔도 된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와인을 따랐다. 투명한 유리잔에 담긴 검붉은 액체가 조명을 받아 보석처럼 빛났다. 그녀는 잔을 들어 창밖의 서울 야경을 향해 조용히 건배했다. 7년을 버텨낸 나에게, 드디어 깨어난 나에게,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나에게. 한 모금 마시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터졌다.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었다. 너무 오랫동안 꽉 막혀있던 댐이 무너진 것처럼 감정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옷을 적시고 와인 잔을 적시고 창틀을 적셨다. 그녀는 그렇게 울면서 와인을 마셨다. 한 병을 다 비울 때까지, 눈물이 말라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 마침내 소리내어 웃을 수 있을 때까지. 창밖에 남산타워가 붉고 하얀 빛을 깜빡이며 그녀를 위로하고 있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이혼하고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윤희는 우연히 SNS에서 수연의 게시물을 보게 되었다. 수연은 긴 글과 함께 사진 몇 장을 올렸다. 셔터가 내려진 가게, 먼지 쌓인 집기들, 텅 빈 창고 사진이었다. 가족 사업부도 자금줄 막히고 은행 독촉장 날아오고 작은아빠는 돈 갚으라고 난리고 아빠는 쓰러져서 입원하시고 엄마는 매일 눈물바람. 정말 죽고 싶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댓글창에는 시어머니가 단 댓글이 보였다. 이게 다 그 독한 년 때문이야. 우리 집 재산 다 뺏어가서 우리를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었어. 천벌을 받으련. 그 밑으로 사람들의 대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며느리 몰래 해외여행 갔다면서요? 무슨 낯짝으로 욕을 하세요? 남의 카드로 1000만 원 긁었다면서요? 대단하다. 인과응보네. 자업자 득. 피해자 코스프레 역겨워요. 천벌은 아줌마가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윤희는 그 댓글들을 한참 동안 읽어내려갔다. 댓글을 달지도 공유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좋아요 하나를 눌러주고 창을 닫았다. 수연이 그 좋아요를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른다. 상관없었다. 다시 3개월이 지났다. 친구 지은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은은 대학 동창으로 그 지옥 같은 7년의 결혼 생활 중에도 유일하게 연락이 닿던 친구였다. 윤희야, 나 어제 을지로 골뱅이 골목 갔다가 누구 봤는지 알아? 누구? 내 전 남편. 윤희는 잠시 멈칫했다. 정우진. 구석자리에서 혼자 소주 마시고 있더라. 와이셔츠는 다 구겨지고 얼굴은 반쪽이 돼서. 꼴이 말이 아니었어? 들어보니까 이혼 소송 때문에 소문 다 퍼져서 업계에서 매장당했대. 취직도 안 되고 알바 전전한다더라. 말 안 할까 하다가 그래도 통쾌하라고 전해준다. 너 괜찮아? 윤희는 3초 정도 생각했다. 응, 괜찮아. 더 자세히 얘기해줄까? 얼마나 망가졌는지. 아니, 윤희가 말했다. 그 사람 일, 이제 나랑 상관없어. 궁금하지도 않아. 하긴, 그렇네. 지은이 웃었다. 그래, 일해라. 다음에 밥이나 먹자. 그래. 전화를 끊고 윤희는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번역하던 원고의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다. 정우진의 모습은 그녀의 머릿속에 3초도 머물지 않았다. 한때 심장을 뛰게 했던 이름, 모든 걸 바쳐도 좋다고 생각했던 그 남자는 이제 원고 속에 있는 오타 하나만큼도 중요하지 않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녀는 다시 타자기를 두드렸다. 해가 지고 창밖에 은행잎이 다 떨어지고 서울의 겨울이 올 때까지. 윤희의 35번째 생일날 서울에 첫눈이 내렸다.
그녀는 서울에 없었다. 제주도행 비행기 표를 끊어 혼자 날아왔다. 제주도는 결혼 전부터 가장 가고 싶었던 곳이었다. 원래 신혼여행지도 제주도였지만 시어머니가 무슨 촌스럽게 제주도냐, 돈 아끼게 서울에 있어라고 해서 무산됐었다. 7년 동안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곳. 이제는 마음대로 갈 수 있다. 오후 3시 제주공항에 도착해 작은 경차를 렌트했다. 해안 도로를 따라 섭지코지로 달렸다. 기이한 화산암과 깎아지른 절벽,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바다. 잡지에서만 보던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자 숨이 막힐 듯 아름다웠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 머리카락이 춤을 췄다. 그녀는 해안 산책로에 서서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가슴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가 파도에 씻겨나가는 것 같았다.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문자 메시지였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 윤희야, 잘 지내? 오늘 내 생일이네.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우리 다시 한 번만. 이름은 없었지만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이런 구질구질한 말투, 비겁한 사과, 뻔뻔한 부탁을 할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뿐이니까. 정우진. 바뀐 번호는 어떻게 알아내는지 알고 싶지도 않았다. 윤희는 문자를 내려다보며 피식 웃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삭제 버튼을 눌렀다. 메시지가 사라졌다. 지난 7년의 기억이 깨끗하게 포맷된 것처럼.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바다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상쾌했다. 몸을 돌려 돌아가려는데 누군가와 부딪혔다. 아, 죄송합니다. 남자의 목소리였다. 고개를 들어보니 카메라를 맨 젊은 남자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20대 후반쯤 되었을까? 파란색 바람막이를 입고 목에는 묵직한 DSLR 카메라를 걸고 있었다. 꽤 전문적인 사진작가 같았다. 카메라 세팅하느라 앞을 못 봤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윤희가 미소 지었다. 남자는 안도한 듯 웃었다. 그 웃음이 바다에 반사된 햇살처럼 맑았다. 제가 죄송해서 그런데 저기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대접해도 될까요? 남자가 쑥스러운 듯 목을 극적였다. 이 근처에 진짜 맛있는 커피집 있거든요. 제가 방금 받았는데. 윤희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투명했고 미소는 긴장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정우진 같은 종류의 인간이 아니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좋아요, 그녀가 말했다. 남자의 얼굴이 환해졌다. 다행이다. 저는 박준혁이라고 합니다. 사진 찍으러 왔어요. 그쪽은요? 서윤이요. 그녀가 대답했다. 글 쓰는 사람이에요. 서윤이. 이름 예쁘네요. 그가 앞장서며 말했다. 가시죠. 저쪽이에요. 두 사람은 해안 산책로를 따라 나란히 걸었다. 바닷바람은 여전히 거셌지만 더 이상 춥게 느껴지지 않았다. 구름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이 바다 위에 금빛길을 만들고 있었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끝.